일본 역시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는 겁니다. 수입 다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 결국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입는 내상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오키나와 근처에 항공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유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김금혁 평론가님인데요. 탈북민 출신이시고요. 여기저기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단골로 출연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국제관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제 미국 갈 준비도 지금 다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김정호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남자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죠? 평양에서?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 네. 그러면 13년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국방 TV나 채널A나 TV조선 이런 방송사에서 시사평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정치나 이 지정학 쪽에 관심이 요즘 많으신가 봐요? 주로 아무래도 저를 패널로 불러주는 쪽이 이 국제정치, 특히나 미국 정치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불러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지낸 세월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느꼈던 또 거기서 터득했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들하고 견해가. 아무래도 그런 유니크함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네. 제가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또 나왔거든요. 고려대 정액과를 다니셨죠? 네, 고대 정액과를 하면서 특히나 국제관계를 좀 재미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서 네.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네. 사실은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Freedom is not free. 네. 이게 영어로 말해야 진짜 그 맛이 나는데 아무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거길 쭉 이렇게 그 전체 틀을 보면 탈북하시는 과정을 쓰시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눈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가능성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금혁 평론가님 입장에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관계 또 갈등들 또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오늘 좀 말씀을 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중국하고 일본 간의 지금 싸움이 꽤 심각하게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그 일본 전투기가 서로 맞닥뜨려 가지고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단추만 누르면 미사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던 거죠. 레이더라 조사했다라는 건 사실 군사학적으로는 목표를 탐지해서 레이더 조준기로 겨눴다라는 뜻보다는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고 레이더만 쓰는 조사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앞에는 거리가 얼마나 남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실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의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더로 일본군 군용기를 쐈다라는 것은 내가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을 나간다라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보통 상대 레이더가 자신이 타고 있는 동체에 닿게 되면은 동체 알람이 울립니다. 레이더가 닿았다라는 알람이 울립니다. 네, 그러면 그 알람 그 다음이 무기가 락온 됐다라는 알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락온 됐다라는 알람은 레이더만 맞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공대공 미사일을 나한테 겨눴다라는 레이더가 두 번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종사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은 군사적 공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위협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것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이제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긴장 수역이라든가 지역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무력 행위를 좀 하지 않습니까? 위협 행위를.
그런데 보통 이런 항공기와 항공기가 마주치는 이 위협 행위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근접 비행이 사실은 좀 위협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5m 정도를 두고 갑자기 비행하면은 그런 기사들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동체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위협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이 한 도발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도발이죠. 그러니까 근접 비행보다 더 위험한 레이더로 조사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미사일도 낙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선을 굉장히 많이 넘는 위협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인 중국의 위협이었고 어떤 사전에 뭐 경고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레이더를 쐈거든요. 상당히 무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거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군사적 위협의 단계를 중국이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든 것은 결국은 뭐 갑자기 내일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부터 위협의 수위라든가 혹은 도발의 경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전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모함이라든가 혹은 공군 전력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만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대만 근처에 있는 오키나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오키나와 근처의 어떤 그 방공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서로가 수를 뒤로 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만 쓰면서 사실은 둘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구 전략을 상대방이 먼저 내놓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단기간 안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특히나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선 사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해당 발언,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중국이 임하는 것이지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중국이 먼저 도발 행위를 혹은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서 무력을 먼저 뒤로 빼는 건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는 중국이 물러서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긴장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근데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히토류 제재를 중국이 아직 일본에 가한 건 아니죠.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낸 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3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 것 같네? 히토류 제재를 할 것 같네? 근데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그것을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을 보면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진 않았다라는 일부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일본 역시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한 50에서 60% 가까이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고요. 또한 히토류를 정제하는 그런 기술은 중국이 약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혹은 신소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히토류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크게 한번 붙었을 때 중국이 그 히토류 카드를 일본에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한번 그걸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10년부터 히토류 수입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2010년 당시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의존도가 92%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게 60%까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전략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4대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일단은 다변화하는 겁니다.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로 바꿨습니까?
주로 호주입니다. 호주. 네. 2위가 호주거든요. 네네. 중국이 1위, 2위가 호주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3, 4위가 이제 뭐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뭐 이런 쪽인데 네네. 일본은 그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재활용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썼던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렇군요. 국가가 비축하는 방안. 예. 네, 히토류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속 수입을 하고 일정 부분 비축해서 이러한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내력을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대체제 개발입니다. 즉 네. 이런 히토류가 아니더라도 이 히토류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제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도 상당 부분 기술이 많이 와 있다. 그럼 히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면 못 만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네. 반도체와 각종 신소재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데도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네. 이러한 신소재를 만드는데 사실 히토류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열을 견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반면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이 전 세계의 공급량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수입을 해서 씁니다. 예. 우리도 물론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 세계의 어떤 그 물동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으로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최근에 요즘 가장 핫한 7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이 90%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들도 미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하니까 중국산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중국산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형편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일본을 협박한다고 해서 과거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네. 가정을 해서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 수출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떤 피해가 가는 겁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약 10년 정도 뒤로 후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나 더.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20년까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7나노미터 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막 첫 삽을 떴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부품,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가 공급이 안 되면 네. 중국은 이 포토레지스트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중국은 큰 소리 치죠.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네. 하지만 사실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네.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용화하는 데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국 쪽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급소를 쥐고 있는데 일본이 잡고 있는 급소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걸로 그 해석을 해도 될까요? 한 51대 49 정도로 보고요. 일본이 한 5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히토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히토류 카드를 함부로 쓰기가 부담스럽겠군요. 당할 수도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일본에 당한다는 것보다도 중국이 히토류를 제재의 수단으로 썼을 때에 네. 중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은 네. 중국에게 히토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보고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입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저렇게 중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히토류가 무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네. 수입 다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 결국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아. 특히나 중국은 공산당 국가고 여러 가지 일당 독재 국가, 즉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히토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악용된다라는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네. 사실은 이거는 다른 국가들한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재, 수출 통제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규모로 이 수출 통제를 하기에는 네. 중국도 커다란 부담이 있고요. 네. 단지 이걸 실제 뭐 수출을 중단하는 것보단 네.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흘려서 네. 뭐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 카드로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뒤로 밀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 2026년 11월에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원래 얘기했던 대로 130% 막 이렇게 높인다면 중국이 그때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저는 그것 역시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요.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고관세를 1년이나 유예한 것 역시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다라는 의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결국 이 두 나라의 출구를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사이에 아마 미중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역시도 물론 히토류 전면 수출 통제라는 그런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에게 크게 한 방은 먹일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이 입는 내상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무려 상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역시도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 미국의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 뭐 엔비디아라든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충돌은 둘 다 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싸움에 대해서 중국의 보통 사람들, 중국 인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혹시 그런 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징 대학 다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베이징 대학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 모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모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게 불리한 보도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혹은 미중 갈등이라든가 미일 갈등에 대해서 철저히 중국 공산당의 그 퍼스펙티브에서만 이해를 하고 이슈를 소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긴 그들은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쓰지 못하죠. 물론 인터넷은 있죠. 하지만 뭐 유튜브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범국가적인 그런 플랫폼에는 접근이 어렵죠. 중국 공산당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중국 안에서 인터넷은 됩니다만 자기들끼리 하는 인터넷. 뭐 다른 인터넷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초국가적인 거대 플랫폼 특히나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에는 접속을 하는 것이 어렵죠. 아, 그렇네요.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일본이 말이죠. 중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도 또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서 이거 독도 문제를 놓고 중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게 한 1개월이 넘었죠, 이제는.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다카이치 총리와 그 옆에 뭐 고이즈미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새롭게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본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오른쪽 더 멀리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이런 뭐 참배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혹은 그 전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혹은 조선에 대한 강제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좀 작게 보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대한민국에 보이고 있는 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양호함은 결국은 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뭐 물론 의지도 있겠으나 지금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다른 적을 만드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실 더 이상 파생되는 문제들은 없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 빼고는 사실은 더 그게 진동이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말은 일본도 지금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런 독도 문제, 전통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놓고 한국의 편을 들면서 네. 어떻게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중국이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센카쿠 열도는 지금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무인도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들 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컨대 중국이 독도는 한국 거야. 일본 너희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네. 센카쿠 열도는 중국 거다라는 그런 한국 측의 입장. 뭐 물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그런 입장이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센카쿠 열도를 그냥 무력 점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는 건가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그것을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그것은 3차 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대만을 놓고 하는 전쟁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직접 그렇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 미국 역시도 참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태평양 일대에서 뭐 분쟁이 발생하면 같이 행동을 하게 돼 있으니 한미 네.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군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반사 이익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